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 아줌마입니다. 최근 오만 정남이가 다 떨어져 꼴보기 싫은 남편과 끝장을 냈습니다. 그래도 그 인간과 속 시원하게 마무리해서 더는 쌓인 감정은 없지만 기념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했는데 회사라고 해봤자 작은 의류 공장이었고 저는 격리 일을 맡아서 일했죠. 제가 직장에서 본 남편의 모습은 참 알뜰했습니다. 저기 어디 나갈 때는 불을 꼭 끄고 다니라니까. 누가 자꾸 탕비실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휴지가 벌써 다 떨어져 가네. 아니 무슨 휴지를 그렇게 많이 써? 한 칸씩만 써도 두 달은 거뜬하겠구먼. 다들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몰라? 그저 돈 아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절약하며 지내야지 말이야. 하여간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없어. 처음 격리직으로 일할 때 대표라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쩜 저렇게 알뜰하게 운영하나 싶었습니다. 좋게 보면 검소하지만 안 좋게 보면 일명 짠돌이라고 하잖아요. 역시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여간 저 짠돌이 환경 같은 소리 하네. 네 말이 쓸데없는 곳에 아까운 본인 돈 아끼려고 저러는 거 누가 모르는 줄 아나? 저렇게 짠돌이니까 여태 장가도 못 가고 저러고 살지. 어떤 여자가 저런 짠돌이랑 결혼하겠어? 정은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절약하는 습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아끼는 건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알뜰하면 좋잖아요. 어머, 정은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검소한 사람 좋아하는구나? 어쩐지 가만히 보면 정은 씨도 알뜰하더라. 그럼 우리 대표님이랑 잘해봐도 되겠네. 둘이서 한검소 하잖아. 우리 부모님이 검소하셔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저도 검소한 습관이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관리하는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죠. 되려 아낄 수 있을 때 아낀 돈으로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에 주변 동료들은 사장님과 비슷한 성격이니 둘이 잘해보면 될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하였죠. 그래서 저도 그냥 웃고 넘기며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 같이 고기를 먹으며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같이 기분 좋게 회식하는데 정말 술 한잔 안 하실 거예요? 아이고, 저는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드세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시켜서 먹어야 합니다. 아깝게 남기지 마시고. 아유, 참 우리 사장님 알뜰한 거 인정. 내가 졌어.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다 먹겠습니다.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회식 시간을 보내는데 사장님은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더군요. 평소 회식 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술을 잘 못 마시거나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잘 마시다 유독 이 회식 때만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전과 다른 모습에 저는 다음 일정이 있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회식이 마무리되고 모두 다음날 보자며 인사하고 뿔뿔이 흩어지던 차였죠. 갑자기 사장님이 제 옆에 쓱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은 씨는 댁이 어디예요? 네? 저요? 저는 여기 근처예요. 가까워요? 버스 타고 갈 거리인가? 아니면 걸어가도 되는 거리예요? 버스 조금만 타고 가면 돼요.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럼 버스 타지 말고 내 차 타요. 내가 오늘 집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저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돼요. 그렇긴 한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여자 혼자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방향이 거의 비슷해서 같이 가는데 정은 씨만 집 방향이 다르잖아요. 얼핏 서류 봤을 때 저랑 집 거리가 멀지 않던데 가는 길에 내려줄게요. 막무가내로 차문을 열고 타라는 눈빛에 저는 더 거절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사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공장에서는 일적인 대화 외에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으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직 남자친구는 없는데 그건 왜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시게요?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은 씨 나이도 젊고 예뻐서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구나. 그러면 저기 혹시 나는 어때요? 네? 갑자기 이런 말해서 당황할 수 있겠지만 실은 정은 씨 처음 우리 공장에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회사 물건을 본인 물건처럼 알뜰하게 아끼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성격도 싹싹하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은 씨가 괜찮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때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너무 갑작이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선뜻 답변 드리기가. 그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말해줘요. 사장님의 말을 끝으로 집에 도착한 후 다음날 출근 준비하고 누웠는데 사장님의 고백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설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당황스러움이 컸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받아 본 적은 처음이라 은근히 설레면서 좋았거든요. 나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기에 한번 만나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탕비실에서 사장님과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제 마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비밀 연애하며 조심스레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연애하자 나이도 있으니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만나보니 부모님께 잘하는 효자라 인성이 좋게 느껴졌고 알뜰한 소비 습관이 저랑 맞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2살에 결혼했죠. 결혼한 뒤로는 격리 일과 공장 관리까지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괜찮던 문제들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남편의 알뜰한 모습 때문이었죠. 그 알뜰함이 우리 친정에만 해당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보, 이번 어버이날에 어떻게 할까? 선물로 드릴까? 아니다, 그냥 용돈 드리는 게 낫겠지. 용돈이 낫지. 우리 엄마한테 이번 주말에 집에 간다고 말씀드렸어. 어버이날이니까 외식도 하게. 아, 그래. 그럼 우리 집은? 이번 주 시댁에 가면 친정은 언제 가려고? 친정은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장인 장모님께 당신이 잘 말씀드리고. 알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따라 친정 엄마에게 연락해서 다음 주말에 찾아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예정대로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했죠. 시댁 부모님과 함께 고급 음식점에서 외식도 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남편이 흰 봉투를 꺼내 어머님께 드리더군요. 자, 이건 어버이날 용돈. 이번 어버이날 선물은 현금이네. 역시 돈이 최고야. 아이고 세상에, 작년보다 더 두툼한 것 같은데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하긴. 엄마 아들이 사장인데 이 정도 용돈도 못 드릴까 봐. 남편의 말에 도대체 용돈으로 얼마를 넣어드렸나 싶어 궁금하던 찰나 어머님이 봉투를 열어 살펴보시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로 꽤 두툼이 들어가 있더군요. 요즘 공장 매출이 좋아서 남편이 더 챙겨드렸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준비해서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죠. 우리 부모님이랑 어디서 외식할 거야?
저번에 갔던 곳 가려고? 뭐? 외식? 왜? 장모님이 외식하고 싶으시대?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외식 생각이 없었는지 제게 되물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엄마가 외식하고 싶다고 하신 건 아닌데 난 당연히 외식하는 줄 알았지. 저번 주 시댁에 갔을 때는 외식했잖아. 아이, 그거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음식 못하는 거.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외식한 거지. 그런데 장모님은 우리 엄마랑 다르시잖아.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외식 안 하고 집에서 식사하려고 했단 말이야? 어버이날인데 엄마가 손수 차린 음식을 드시게 하겠다고? 그건 아니지. 난 당연히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하는 줄 알고 엄마한테 외식할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아니, 왜 그랬어? 말씀드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난 당연히 똑같이 하는 줄 알았다고. 당신이 생각해도 그렇잖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설마 우리 집이랑 친정을 차별하겠어? 어쨌거나 말씀드렸으니 어쩔 수 없고 근처에 내가 아는 음식점 하나 있어. 거기서 외식하자. 남편에게 섭섭한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해결해야 하므로 감정을 누르고 남편이 안다는 중식 요리점으로 식사하러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입구를 열고 들어가니 순간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꼭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댁과 갔던 곳과는 많이 비교되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치자 남편이 어버이날 용돈이라며 엄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시어머니께 드렸던 봉투 두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계산할 때였습니다. 계산하다 말고 남편이 잠시 차에 다녀온다고 뛰어갔다 오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오더군요. 그게 뭐야? 여기 음식점 쿠폰. 여기가 체인점이라 우리 동네에도 있어서 쿠폰 모아놓은 거 사용하려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여기 사장님이랑 내가 잘 알아서 쿠폰 써도 된다고 하시네? 남편은 할인 쿠폰 사용할 생각에 기분이 좋은 건지 실실 웃으며 마저 계산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고 참았던 화가 터질 지경이었죠.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참 어이가 없었죠. 아니, 꼭 우리 집이랑 친정이랑 똑같이 해야 해? 한 게 중요하잖아. 피곤하게 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려고 그래? 그리고 할인 쿠폰 사용해서 아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언제는 알뜰한 모습이 좋다며. 알뜰한 모습 좋지. 좋은데 그게 우리 친정과 관련된 것에만 아끼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 이렇게 시댁이랑 친정 차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 정말 당신한테 너무 섭섭해. 에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난 전혀 차별한 거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어. 아이고, 그래. 내가 미안해. 다음에는 신경 쓸게. 저는 남편의 사과에 속상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정말 크게 싸울 것을 각오하고 버릇을 고쳐놓으려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머지않아 남편과 대판 싸울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친정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놀라서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응급실 침대에 엄마가 누워 계시더군요. 저는 엄마 곁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빠에게 뛰어가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라뇨?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살피는데 여기저기 피투성이에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면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다독이며 아빠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사고 당할 때 하필 머리를 크게 다쳤대. 여러 가지 검사해보고 심각하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구나. 내 엄마 어쩌니? 저는 아빠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멀쩡히 통화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피범벅인 모습으로 누워있는 게 꿈만 같았죠. 엄마는 퇴근길에 집에 오시다 브레이크 이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와 그대로 부딪히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상태를 보니 달리던 자동차의 속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검사를 진행했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힌 탓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혼수 상태셨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저는 아빠와 교대하며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꼭 깨어날 거라는 희망을 안고 아빠와 함께 엄마를 간호했죠. 그렇게 엄마가 혼수 상태로 지내다 보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고 당시 뇌에 큰 충격이 가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술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치료를 고려하던 중 약물 치료로 진행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조금의 변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을 바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뇌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실이더군요. 그리고 이내 제 머릿속은 엄마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쓰러지고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쏟았죠. 우리 엄마가 뇌사라니. 믿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의사를 설득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지만 결국 우리 엄마는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계의 도움 없이는 숨도 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전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뇌사라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도저히 엄마를 보낼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깨어나지 않은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런 제 모습에 어느 날 남편은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가? 장모님 계속 저렇게 병원에 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쩌자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를 포기하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맞잖아. 자식이 어떻게 엄마를 포기해? 나 우리 엄마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이대로 이렇게 손 놓기 싫어. 당신 마음 어떤지 잘 알겠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1년이 넘게 장모님 때문에 공장 일도 내팽개치고 계속 병원에만 매달려 있었잖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당신 대신 일할 사람 구해서 돈도 이중으로 들었고 당신 그러고 있어서 시댁 행사에도 마음 편히 참석 못했잖아.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래서 우리 엄마 잘못인 거냐고. 우리 엄마 병원에 저러고 계시는 게 당신한테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데? 막말로 사위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 병원에 온 게 몇 번이나 되니? 뇌사 판정 받고 나서 아예 죽은 사람 취급했잖아. 당신 우리 엄마 병원에 고작 3번 왔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위가 3번 온 게 말이나 돼? 그만 좀 해 진짜. 어차피 장모님 뇌사잖아.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왜 이렇게 보내드리질 못하고 집착하는 거야? 죽긴 누가 죽어. 우리 엄마 지금도 여전히 숨쉬고 살아계셔. 그야 기계 때문에 그렇지. 그 기계 아니면 심장도 안 뛰고 숨도 못 쉬잖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데 병원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보험금에 합의금 받은 거 거의 다 써가지 않냐?
그 돈 다 쓰면 앞으로 병원비는 어쩔 건데. 이 와중에 병원비 걱정이야? 당신 정말 어쩜 이러니? 아낄 걸 아껴야지. 앞으로 두는 돈이 아까워서 우리 엄마 산소호흡기를 떼자는 거니? 그렇게라도 돈 아끼고 싶어?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누군 뭐 땅 파서 돈 버냐? 죽어라 일해서 벌잖아. 내가 왜 그 병원비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그 돈 다 써갈 때쯤이면 당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장모님 보내드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건 아니지. 어차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거기에 내 돈을 쏟아부어야 하냐고. 거기다 진작 보내드렸으면 보험금이랑 합의금도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그 기계 따위한테 의존해 있는 게 정말 장모님이 바라는 모습일 것 같아? 이건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붙잡고 장모님 보내드리자.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뭐하러 애 먼 곳에 돈을 낭비하면서 일해야 하냐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이딴 새끼를 남편이라고 의지하며 살았구나 싶은 게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일로 방황하는 제 마음은 더욱 절망의 끝으로 떨어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죠. 장모님에게 드는 돈이 아까워 아내에게 이런 막말을 하는 남편이라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혈압이 있는 우리 아빠가 남편이 엄마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는 사실과 딸의 이혼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괜히 충격받지 않으실까 걱정되었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기회를 살피며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지 같은 말을 쏟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 더 들을 것도 없어. 당분간 아빠랑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병원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죠. 이런 제 모습을 걱정하시는 아빠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된 행동으로 안심을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어떻게 이혼하면 좋을지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런 상황으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이 전화했는지 핸드폰에 부재중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 무시하려고 했지만 몇 달 만에 연락이라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얼마 안 가고 남편이 빠르게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왜 전화했어? 여보,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참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상당히 떨리고 울먹거리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울먹거리면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리고 제게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왜 이래?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똑바로 말해봐. 어머님이 왜? 우리 엄마 치매래. 알츠하이머인가 뭔가. 계속 깜빡깜빡하신다 했는데 치매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냥 늙어서 깜빡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집이 어딘지 잊어버려서 한참을 찾다 경찰이 발견했어. 그게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빌어먹을 치매래.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나마 속도를 늦추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뭐든 다 해보려고. 좋은 간호인도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당신도 우리 엄마 좀 챙겨줘.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잖아. 나랑 당신이랑 같이 불쌍한 우리 엄마 극진히 모시면 하늘이 감동해서라도 그나마 치매가 더디게 오지 않을까 싶어.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입에서
시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게 되니 놀랍기도 했지만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남편과 헤어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제게 해준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하러 돈 아깝게 그딴 데다 돈을 쓰려고 그래? 그렇게 버릴 돈 있으면 차라리 날 줘. 뭐? 버릴 돈이라니. 당신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엄마 치매라니까? 알아, 치매. 재수없어서 걸린 치매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어차피 치매 속도 지연시켜줄 약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심해질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시간을 조금만 늦출 뿐이지. 치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당신 돈이 남아돌아? 치매 병간호로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아나 보네. 약값에 간병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당신 땅 파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약이랑 간병인은 무슨... 돈 아깝게 그러지 말고 치매 점점 심해지면 방에 자물쇠 하나 걸어서 거기 모셔. 그렇게 가둬놓고 당신이 금이야 오기야 간호하면 되잖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무슨 말이 그래? 시어머니가 지금 치매라는데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너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이렇게 독한 사람일 줄 정말 몰랐다. 치매가 뭐? 우리 엄마는 지금 뇌사야. 넌 그래도 살아계시잖아. 난 죽어있는 우리 엄마 보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 그런 나한테 너는 뭐라고 그랬니? 돈 아까우니까 호흡기 떼자고 했잖아. 넌 그런 개소리 잘만 해놓고 난 왜 하면 안 되니? 극진이 간호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귀한 엄마 너나 극진하게 모셔. 난 치매 걸린 너희 엄마 극진하게 간호할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혼해. 진작 너 같은 거랑 헤어졌어야 했는데 혈압 있는 우리 아빠마저 잘못되실까봐 내가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개소리뿐이어서 정신이 확 드네. 아주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 조만간 이혼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울며 불며 제게 매달리더군요.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신 없이 앞으로 나 혼자 어쩌라고?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잖아.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린 부부고 서로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이게 끝까지 입만 열면 개소리네. 전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재빠르게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끈질기게 이혼을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그 결과 남편의 지난 잘못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재산의 반은 분할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지만 그래도 가끔 일을 하며 병원비에 보태고 아빠와 생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아빠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생각보다 아빠는 덤덤하시더군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차리셨다고 합니다. 장모가 이러고 있는데 병원에 얼굴 비추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혼한 이유를 아시게 되면서 살짝 충격을 받기도 하셨지만 다행히 쓰러지시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아빠에게 괜찮다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나날을 계획하던 중입니다. 알뜰한 모습이 좋아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예상 못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속 시원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실 때 알뜰한 것도 좋지만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